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드리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일을 위해 사느라 오늘을 잊은 당신에게입니다. 저자는 나카무라 스네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나카무라 스네코님은 현재 89, 정신과 의사로 일한 지 70년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일과 맞닥뜨리는 인생을 잘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일을 좋아하시는군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럼요, 전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싫은 건 아니지만 아주 좋아하지도 않죠. 좋아요, 싫어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좋아하는 편이려나? 저에게 일이란 항상 그런 의미랍니다. 이를테면 20대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기댈 수 없으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죠. 적성을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은 적성 이전에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다 보니 일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도 자연스레 일은 계속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 일은 즐겁게 해야 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하지만 그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하는 일을 만날지도 몰라 정도의 자세로 살아야 괜한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라는 마음가짐이 일을 착실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가시고 불쾌한 일이 생겨도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하고 느긋하게 넘길 수 있죠. 그러다가 간혹 생각지도 못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 청소나 빨래도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생활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나 놀이도 가끔 하면 즐겁지만 자주 하면 실증이 납니다. 자극이란 건 금세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일이 적성에 맞느냐는 사실 사소한 문제이며 일의 내용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일이 싫어지는 원인의 대다수는 인간관계입니다. 어디를 가도 일이 싫어진다면 사람을 사귀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일할 때 너무 적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남아돌면 인간은 괜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쓰죠.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하려 듭니다. 한가함은 독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바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요즘 시대라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일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잘 생각해서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일이 식사나 청소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입니다. 좀 더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왜 늘 저런담? 저건 좀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곳도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보입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통해 수많은 고민거리를 들어왔지만 이러한 인간의 고민은 끊이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미칠 지경이라면 과감히 떠나면 그만입니다. 요즘은 회사도 쉽게 그만둘 수 있고 이혼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새로운 곳에 가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싫은 사람, 안 맞는 사람은 많든 적든 만나기 마련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직업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도 단점은 꼭 있기 마련이죠. 결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랍니다. 100% 만족하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남을 변화시켜 쾌적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쾌적해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솔직히 타인을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진 수단을 다 써가며 몇 년, 십몇 년씩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오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죠. 저도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27의 외과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서 결혼까지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하간 술을 너무 좋아해서 2차, 3차가 다반사인데다 술값 내기가 특기, 집안일은 아랑곳 않고 매일 밤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돈을 써댔죠. 그러니 수입은 불안정할 수밖에요. 몇 차례 잔소리를 해봤지만 사람의 성격이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이혼 서류로 협박도 해봤지만 잠시 얌전해질 뿐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죠.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고치려 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기나 할까?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저 자신이 바보 같아서 결국 체념하고 말았죠. 남편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생계는 제가 돈을 벌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수입에는 전혀 기대지 않기로 했죠.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 두 아들이 어릴 때는 참 서운한 점이 많았을 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고 가정이 원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되도록 평온한 일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쌓일 대로 쌓인 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들과 남편 욕을 하며 해소했습니다. 주치의와 함께 남편 험담을 하는 게 환자에게 무척 즐거운 듯했고 덕분에 여성 환자들과는 각별히 친밀해졌습니다. 유행수였다고나 할까요? 여하튼 타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행동하면 조금이나마 쾌적해질까? 그러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자신에게 오는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효율적이죠. 저는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는 얕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가 즐거운 사람이나 잘 맞는다 싶은 사람과는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여러 장소, 여러 병원에서 일해왔지만 이 기본은 항상 동일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싫은 사람은 되도록 신경 쓰지 않고 즐거운 사람, 성격이 잘 맞는 사람에게 관심과 시간을 집중하면 어디에 있든 그럭저럭 오래 머물 수 있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의사는 간호사나 사회복지 상담원, 사무직 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일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므로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데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먼저 정중하게 상대의 사정을 묻습니다. 이때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듯 싶으면 부탁할 일을 전합니다. 그 환자에게는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탁해도 될까요? 여기를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늘 상대방 의견이나 의향을 묻고 함께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복잡한 듯 단순하죠. 나이나 지위는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직원들에게 거들먹대며 명령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거만한 말투는 싫습니다. 의료 현장은 팀 단위로 일하는 곳이므로 의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면 효율도 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쓸데없는 야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상대에게 되도록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나 태도에 드러납니다. 급기야 상대가 싫어지기도 하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상대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직장이라면 같은 생각은 환상일 뿐이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 다른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결과적으로 나와 상대의 거리를 유지해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효율을 올립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를 존중하세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일하고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일하려면 나 스스로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저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이유 역시 쉽게 부탁할 수 있는 편리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알랑거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아요 하고 흔쾌히 들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죄송해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우선 뭐든지 받아들이자 정신인 것이죠. 어느 직장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잡무나 자질구레한 서류 작성 같은 업무가 있지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이거 선생님 환자분의 서류인데요. 급해서 그런데 좀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사무실 직원이 요청하거나 선생님 담당 환자 옆에 계신 누구씨의 처방도 하는 김에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간호사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전 네 좋아요 그럴게요 하고 되도록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주치의는 아니지만 환자 가족이 임종 과정을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경우는 누구나 있을 텐데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하고 속 좁게 굴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흔쾌히 들어주는 게 어떨까요? 작은 친절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기뻐하고 사이도 좋아지죠. 가끔 이쪽에서 하는 부탁도 기분 좋게 들어준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물론 내가 부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닐 때는 미안해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확실히 말하면 되고, 짬이 날 때는 하는 김에 더 할 건 없을까요? 하면 됩니다. 그런 작은 친절이 좋은 직장 환경,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어쩌면 그런 태도가 이 나이가 되도록 직장에서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서로 돕는 관계임을 잊지 말고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인간관계의 갈등은 그만큼 사라집니다. 살다 보면 기분 언짢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상대가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기분 상한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은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방식을 달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톡 쏘아붙이듯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아유, 저 사람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정도를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누가 하는 말마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셈이죠. 물론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도 있을 터입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냉정을 찾은 뒤 생각했을 때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지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심술이 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짜증이 나서 괜히 화풀이를 하는 거겠지. 참 딱한 사람이네 정도로 해석해 둡시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는 건 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애정이 있으니 불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애정이 담겼는지는 듣는 사람이 금세 압니다. 불쾌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거나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관계가 더 이상해지는 거랍니다. 이 사람은 딱한 사람이니까 나도 이 정도만 하자 하고 마음의 거리를 떼어보세요. 달리 표현하자면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고나 할까요? 주변 사람 눈치를 다 살피며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무난한 대응이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무난한 대응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불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곧바로 결론을 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리치료과나 정신과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며 결론을 빨리 얻고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라면 모를까 살아가는 방식이나 대인관계에 만인 공통의 답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병에 걸렸다거나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인생의 여러 선택은 결국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모두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고 있는 거랍니다. 가족관계나 직장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아니면 도,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싫으면 안 본다는 식입니다. 뭐든 극단적이 되기 쉽고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의견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아도 나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관계에 100점은 없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본심을 말하고 푸념도 하세요. 그래도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됩니다.
최근 자신감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서구식 사고방식의 영향일까요? 흔히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사고방식을 바꿔보자라는 결심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억지로 자신감을 가져보려 한들 생각대로 될 리 없습니다. 사고방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하는 자괴감에 더 괴롭고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헛돌기 일쑤죠. 사실 자신감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자신감이 있기에 고민거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일이 잘 굴러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사람도 몇 년 뒤에는 하는 일마다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죠.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감의 유무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운동선수도 인터뷰에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건 큰 소리를 쳐서 압박감을 느껴야 분발하는 타입이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압박감을 부담으로 느끼는 타입인 사람이 흉내내면 일이 꼬이기 일쑤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바가 다르므로 그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저에게 자신감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못하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거니와 그게 좋다 나쁘다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을 기르는 것보다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예민한 사람은 대담한 행동은 잘 못해도 세세한 부분에 눈길이 미칩니다. 반대로 유들유들한 사람은 세심함은 부족하지만 개방적이고 유쾌하죠. 이처럼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잘하는 걸 많이 하고 못하는 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못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최소한만 공부해보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10여 년 전 직접 손으로 적는 차트가 전자차트로 바뀐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든이 다 되도록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싶어 컴퓨터 학원에도 다녀보고 간호사의 도움도 받아가며 최소한의 업무는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 간호사가 달려와 도와주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건 당연해요. 완벽한 사람도 없거니와 완벽한 물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포함해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파도를 잘 넘기는 비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할 테니 가르쳐 주세요.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살기 편하답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선 못하니 도와주세요. 혼자선 힘들 것 같은데 좀 거들어 주세요. 상부상조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다 보면 때로는 과분할 만큼 큰 업무나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나에겐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 일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분하다 싶은 일은 거절했지만 할 수 있을지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생각하자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험상 할까 말까 정도의 일은 막상 해보면 어떻게든 될 때가 많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됐을 무렵에는
정부가 전국 각지에 정신과 병원을 증설하던 시기였습니다. 본디 얼마 안 되던 정신과 병원이 전쟁으로 불타면서 환자들은 집 내부나 헛간에 설치된 자식키로라는 공간에 감금된 채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죠.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오는 일도 맡아서 많을 때는 80명의 주치의를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해도 막상 해보면 그럭저럭 수습이 되더군요. 물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SOS를 보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른해는 진료소의 관리의사 업무도 맡게 되었는데 이 나이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결국 7년간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가혹한 일을 강요한 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하고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해온 것뿐이랍니다. 그리고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판단하는 중요 포인트는 나의 심신이 건강한지 여부입니다. 푹 자고 잘 먹고 인간관계도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되도록 안정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는 다소 도전적인 업무를 맡아도 어떻게든 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그 이상 부담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이나 남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토록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수면 부족이나 극단적인 편식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푹 자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몸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음식은 뭐든지 적당히, 밥이든 채소든 술이든 알맞은 양을 먹도록 합니다. 음식을 적절한 양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신기하게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